공매도 재개로 전날 3% 하락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37억 원, 643억 원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3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이어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화의 주가가 1일 장 초반 8%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승현 한화 회장이 보유 지분을 새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 한화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8.06% 오른 4만 4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덴티움 역시도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덴티움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덴티움은 전일 대비해서 16.6% 상승한 8만 2,9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계속되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분석이 시장의 지배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장마감 30분 앞두고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종목단의 흐름들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의 종가가 또 내일 시가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종목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흐름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상승을 하는데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약진을 나타냅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오늘은 금융주도 상승을 하죠. 얼마 전에 배당락에 관한 이슈가 있으면서 일부 금융주들이 큰 하락세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전부 다 상승의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상승하고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2%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관세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관세가 시행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하나그룹주들의 지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하나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마감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도 살펴보셔야겠죠. 어제 상승이 다소 아쉬웠었던 알테오젠은 오늘 시장에서는 5%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시원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3월달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좀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상호관세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 지수를 또 한 번 끌어내릴지 고민 많아지는 시점에서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기업 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전략들 상세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 지수 어떤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주도 섹터, 첫 번째 주도 섹터는 반도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 훈풍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 어제 분위기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대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최근 한 10거래일간에 대한 거래 추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견조했던 수급 기조를 좀 보였었고 이 부분이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가 되는 그런 구간에 일부 수급 노이즈가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게 됐고 최근 한 2거래일간에 대한 하락은 사실 시장의 어떤 과도한 우려들보다는 대체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 그리고 여기에 확인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병행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을 좀 위축시킨 그런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특정 섹터에만 좀 국한된 어떤 수급의 조정보다는 대체적인 어떤 시장 조정과 좀 맞물렸던 현상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들이 올해 뭐 1분기까지의 이 관련된 실적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아진 점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지난 3분기부터 제기됐던 범용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가격 하락을 좀 동반된 그래서 세트 수요가 좀 부진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이 수요 정체들이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있었지만 최근 이게 이제 반전이 된 포인트는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 효과가 1월과 2월 데이터에서 확인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확인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예상보다 반도체에 관련된 재고 소진들이 고객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면서 수급 여건들을 좀 개선되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에 관련된 업황 기대감들이 실적 개선과 관련된 그런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수출 관련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요. 화장품주들도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특히나 반도체 쪽에 관한 수출 호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중 수출은 조금 감소됐던 부분들이 우려감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해결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가장 컸던 게 16개월간 계속해서 좀 상승했던 수출 데이터, 특히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월간 단위로 보면 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1월 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게 피크가 현실화가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인 범용 메모리 칩이 중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수출세가 크게 둔화되는 부분들은 2월과 3월 수출 데이터에 관련된 우려 요인을 좀 작용을 했는데 다행히도 2월 달에는 소폭 좀 반등을 했었고요. 3월 데이터가 아직 뭐 잠정치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가 좀 증가됐고 세부 데이터를 보면 HBM과 DDR5의 경우 고사양 D램의 판매량들은 11.9% 정도가 좀 증가하면서 지속된 어떤 수요가 확인됐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범용 메모리죠. 이 부분은 레거시향에 공급되고 있는 D램이라든가 낸드 가격들에 대한 가격 하락 요인들이 수출 실적에 좀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끼쳤을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상에 대한 지표를 보면 4분기까지에 관련된 가격 하락 요인들이 1월 데이터까지 좀 반영이 좀 됐을 거고요. 2월부터 일부 평균 가격이 좀 상승했던 부분들, 특히나 개별적인 품목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2월에서 3월 넘어오는 구간 그리고 3월에서 4월로 좀 넘어가는 구간에 대한 가격 인상 분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중국의 어떤 수출 둔화는 전체적인 어떤 세트 수요에 대한 감소 영향도 일부는 좀 있지만 가격이 그만큼 좀 하락했던 분들이 수출 금액으로 좀 반영됐던 효과가 일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론이 4월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한 10% 정도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통보를 좀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월을 좀 기점으로 가격 인상이 좀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점. 그리고 지금 트렌드 펄스가 좀 전망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좀 확대됨에 따라서 1분기 좀 저점을 해서 고객사 재고가 지금 긴급 발주 물량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4월부터는 오히려 메모리 가격과 낸드 가격에 대한 반등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이 좀 더 뚜렷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서서히 좀 어두운 터널을 현재는 좀 빠져나오는
그런 출구 이후에 대한 초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낙폭을 그려내긴 했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확인하면서 실적의 바닥 구간들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관련한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잠정 실적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 발표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죠. 지금 예정 일자가 한 4월 7일로 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의 기대치는 굉장히 좀 낮아졌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좀 언급됐던 내용들인데 1분기를 실적의 저점으로 좀 보고 있다. 근데 SK하이닉스와에 대한 실적 양극화는 이번 1분기에는 좀 뚜렷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되고 있는 컨센이 지금 매출액이 77조 1천억 원. 7.23%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확인된 데이터가 한 5조 2천억. 이게 평균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가 좀 더 감소됐던 영향들, 지난 4분기 대비해서도 이익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들은 가격 하락 요건들이 1분기에 좀 상당한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SK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해서는 좀 소폭 좀 상회하거나 대폭 상회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의 확장치는 이번 1분기에도 확인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레거시 부문에 대한 이 업황 둔화가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진 그런 측면들이 이번 1분기에 좀 나타내주겠지만 상당히 뭐 저는 해당되는 우려 요인들은 주가에 좀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항상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은 6에서 9개월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선행 지표상에서 보면 지금은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추정치의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이 명확한 평균적인 어떤 컨센서스에 대한 상향 제시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좀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실적 바닥 확인되면은요 시장에서 오히려 수급이 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외국인 쪽에 관한 그 수급도 3월 달에 집계를 해봤더니 삼성전자를 많이 담아냈더라고요. 근데 이런 외국인의 의도 자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는 게 채 7개월이 좀 지나지 않아서 일단 뭐 업황에 관련된 개선 시그널들 그래서 뭐 리포트가 나왔었죠.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도 특히나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높게 좀 평가한 실적의 개선 키워드에 좀 더 맞물리는 그런 어떤 의견을 좀 투자 의견을 좀 제시해 줬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동안 주가의 어떤 반영치가 사실 AI 모멘텀을 저는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이 부분이 이 범용 메모리에 관련된 이 업황 둔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재고량들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 이 부분이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은 사실 뭐 주가의 어떤 조정 사유로 좀 저는 충분히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2분기부터 좀 뚜렷한 부분들, 특히나 DDR5 같은 이 고사양 D램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오히려 가격 상승 요건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쇼티지 현상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들은 지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가격 인상들이 구체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수익 지표는 빠르게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인의 입장에서도 수급 요건들을 충분히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공매도가 재개가 좀 됐지만 그동안 포지셔닝 관점에서 이 외인의 어떤 지분 감소 효과들은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향후에 외인 지분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관한 업황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지를 고민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예상해보면서요. 시장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 섹터 두 번째는요. 자동차입니다.
사실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늘 상승은 하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선 좀 아쉽기는 해요. 사실 내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4월 2일부터 전략 잡아보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중요한 건 관세 때문에 사실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세 25%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올려서 관세 부과에 관련된 일부 수익 지표를 보전받을 것인가 아니면 BMW처럼 관세를 모두 다 차값에 반영시켜서 이 수익성 안에서에 대한 일부 훼손을 그 회사 측에서 좀 가져가는 그런 구도로 좀 갈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시장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성은 좀 악화될 수 있겠지만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갈 것인가.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좀 보도된 데이터가 좀 있죠. 현대차 그룹이 판가를 좀 인상할 수도 있다. 이거 관련된 어떤 보도가 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현대차가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은 뭐 일본과 좀 노선이 좀 비슷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차 가격에 반영시키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특정 국가를 좀 지칭으로 해서 25%에 대한 관세를 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뭐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이외의 생산 법인에서 좀 만들어진 어떤 자동차의 경우에도 역시나 동일한 관세를 25% 정도 부과받게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가장 큰 피해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총 양산 대수의 한 25% 정도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원화 정책이라든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좀 더 이전해서 다시 전략을 좀 구축하기에 단기적으로는 그게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에 관련된 하락 요인들을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좀 구체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스탠스는 다른데 페라리의 경우에는 10% 정도 차 가격을 좀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나 벤츠는 아직까지 차 가격을 좀 올리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좀 시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뭐 판매량 관점에서 좀 달라질 수는 여건은 없는데 이게 좀 장기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에 대한 수혜는 좀 달라질 수 있겠고 여기 더해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좀 더 뚜렷하게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관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 가격이 가중될 가능성이 사실은 큽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경고도 있었죠. 지나친 이제 가격의 인상 자체에 관한 조치도 하겠다라고 저희에게 또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있는 투자도 단행을 했고 생산에 관해서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관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좀 다소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데이터상으로 보면 작년에 공급됐던 차량 판매 대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작년에 미국에 판매했던 자동차 수가 63만 7천 대, 그리고 기아가 37만 7천 대. 이제 합산으로 보면 101만 5천 대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보면 101만 대를 공급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메가 플랜트에 대한 총 가동률을 보면 초기 가동률 관점에서는 지금 엘리바모 공장에서 연 10만 대 캐파예요, 현재는. 근데 이 부분을 50만 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을 좀 취할 것인가. 아마 이제 가능성 관점에서는 관세 부과가 조금 더 장기화되는 조치라면 미국에서 아무래도 뭐 경쟁력 관점에서는 미국의 양산 대수를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좀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은 50만 대까지 상향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머지 한 50만 1,000대, 작년 기준 데이터에서 우리가 병행해서 보면 50만 1,000대 정도에 대한 이 갭이 있고요. 여기 대해서 이 메가 플랜트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양산 목표를 올해 30만 대로 좀 제시를 한다면 연간 80만 대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101만 대 공급에 80만 대 캐파를 미국에서 맞춘다면 30만 대에 관련된 관세 리스크들은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크게 좀 영향을 좀 미칠 거라는 관점. 이건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뭐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당장 이 생산을 좀 중단해서 미국의 캐파를 좀 늘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경쟁의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지금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차량 가격들을 좀 더 생산 캐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관세가 좀 공평하게 좀 적용된다는 관점의 타격은 현대차 그룹은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 시장에서 딱 그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리스크들을 계속 반영해서 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쪽 섹터에 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부품주 쪽에서도 관세에 관한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부품주들은 전략들을 또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자동차 대표주들과는 또 다르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5월 3일 날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협상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품 가격을 동일하게 25%를 좀 부과한다. 그럼 가장 큰 이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멕시코에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에 부품 공장을 좀 국내에서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에서 이원화 생산을 좀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관련된 관세 25%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부 반제품 형태로 가서 미국에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그런 전략까지 논의가 됐다가 이 부분마저 자동차 부품도 역시나 동일한 관세를 좀 부과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전략이 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차점 수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미국의 판매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품에 관련된 부분도 25%에 관련된 판가를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부품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익 훼손이 조금 더 가파르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판가에 관련된 전가 부분들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종목들 내지는 선별적인 어떤 피해 양상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부품주 쪽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대표님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저희가 장마감 앞두고 오늘 특징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종목군들이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요. 저희와 함께 우리 시장 한번 마감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장마감 특징주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 강하게 영향력을 내비쳤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하락 업종 3개를 골라봤다면 오늘은 상승하는 업종만 3개 골라봤습니다. 먼저 상승한 업종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동신건설과 오리엔트전공과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평화홀딩스와 부방 같은 종목들도 크게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그룹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카카오가 앞에 붙으면 일제히 잘 가주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까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특징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업종, 바로 화장품 골라봤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는 NFC, 삐아, VT, 마지막으로 실리콘2까지 모두 좋은 흐름 보였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동신건설 골라봤습니다. 동신건설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로 꼽혀주고 있는데요. 전일까지는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동신건설이 건설업계에 있다 보니 건설업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연일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던 건데요. 오늘 탄핵 선고 기일에 대한 소식이 나오자 급등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내 혼재되어 있던 우리 시장 안에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면서 오늘 좀 상승 탄력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반발 매수세로 상승불을 켜며 시작했던 양시장.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람들이 불어주며 양시장이 한 단계 더 상승해줬습니다. 그 안에서도 동신건설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해당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이유는요.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것이 이유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역시 장 초반에는 약세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11시경에 소식이 나오면서 이내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상한가 유지해서 61,1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냈는데요. 이렇게 수급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조금 상관없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때문에 4월 4일에 탄핵 관련된 심판이 어떻게 날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오늘 카카오였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달 27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으로 또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면서 상승해졌던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매도 압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연일 하락세를 보인다면 그 금지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카카오는 상승해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점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카카오의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차츰차츰 키우더니 카카오 역시도 11시를 기점으로 더 상승불을 시원하게 내뿜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이 커지는 것과 같은 흐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8% 넘게 상승해줬고 현재도 8% 가까운 상승세로 4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냈는데요. 카카오 그룹주가 앞으로 이제 내일 공매도가 재개가 되더라도 계속 상승 탄력을 받아나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니까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 바로 삐아입니다. 화장품 그룹주, 이 화장품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이유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화장품 업종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업종의 대미 수출액을 좀 살펴보면요. 화장품의 한국 대미 수출,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약 17억 달러를 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그동안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발 이슈인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경기 개선, 그리고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 그리고 한한령 해제 효과 등으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삐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20년 업력의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인데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 해외 매출 비중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했던 삐아의 장중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삐아의 장중 흐름입니다. 9,000원 선에서 이내 시작했는데요. 11,760원까지 급하게 치솟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때 급등세에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요. 계속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 현재도 12% 선에서 상승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팔아냈지만 기관은 담아주는 흐름 보여줬던 종목이었네요. 앞으로 중국발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화장품 업종과 함께 삐아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삐아는 지금까지 연일 횡보하다가 오늘 급등해줬으니까요. 앞으로도 주목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많았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만나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해주면서요. 1%가량의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7% 상승하면서 69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매도 물량을 보여집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대표님과 이 부분 좀 짚어보면서요. 저희 마감 시황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3거래 연속 외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일부 2천억 원 규모의 매수세가 좀 있었고요. 이게 수급 차익이 좀 일부 있지만 명확하게는 아직까지 이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뚜렷하게 좀 해소가 좀 되지 못했고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 날 세부적인 어떤 이 상호 관세에 관련된 리스트라든가 주요 국가들, 뭐 품목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일부 요인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일부 좀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오늘 개별적으로 뭐 외인의 어떤 매수세와 동반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 어떤 기조들은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이 불확실성들이 차라리 빨리 뭐 결정이 좀 되고 부과받는 영향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해당되는 어떤 지표들은 선반영 관점에서 수급은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4월달 시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4월달은 그러면은 주도 섹터를 찾아본다면 기존에 우리가 좀 거론을 많이 했었던 반도체 쪽이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다른 섹터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졌던 대형주 종목들 중에서 실적의 훼손이라든가 성장 추세가 좀 명확한 종목들 내지는 단기 센티멘탈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4월과 5월에는 뭐가 있죠? 바이오 하키 이벤트가 연달아 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3월보다 4월 수급이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 우리가 유럽의 페어마켓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 3다케라고는 좀 부르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4월에 뭐 미국 아마케, 다음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 그리고 하반기에 유럽 종양학회, 임상 종양학회 이렇게 세 가지 학회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는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저점 확인 이후에 여기에서 뭐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라든가 올해 하반기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실적 개선 내지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주도 업종으로 또 제약바이오 쪽 좋게 봐주신 만큼요. 우리가 학회 일정들 또 소화해 가면서요. 저희 함께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대로 좀 잡아드릴 텐데요. 오늘 뉴스 미리 보기 시간 준비되어 있죠. 어떤 뉴스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저희 어떤 뉴스 주목을 해볼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LNG 조선인데요. 이 공매도 재개와 관세 리스크로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 조선업은 어제도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2일 발표될 상호관세 리스크에서 조선주가 비켜 있어 해당 업종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조선과 방산주, 전날 급락장에서도 나홀로 상승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조선주는 미국의 중국 선사 규제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미국의 중국 제재로 한국 조선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살펴보면요. 현재 미국은 자국 항구를 오가는 중국산 선박, 선사에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선사의 선박에 100만 달러, 중국산 선박에 150만 달러 등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는 중국산 선박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은 중국의 액화 천연가스 벙커링 선박 2척을 맡기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 공청회 이후 중국산 선박 건조 주문이 취소된 것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조선 업계에서는 향후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조선소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보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K조선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서요. 시장의 전략들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조선주, 과연 또 어떤 시선에서 지금 바라보면 좋을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을수록 이제 국내 조선주들이 반사 이익을 받아갈 것은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항상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던 부분들, 특히나 뭐 조선주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이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주가의 어떤 상향을 좀 이끌었고 이 부분은 어제 좀 제기된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에서 단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에 좀 주 타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수급 변동 우려감들도 재차점 부각이 좀 됐지만 어제 흐름들 보면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좀 굉장히 어제는 수급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경우에도 강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차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정책 기대감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조선업들 특히나 2024년도에 대한 조선주의 실적 성과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주가의 가치 반영을 좀 잘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이 부분이 연속 성과를 좀 가져가는지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수주 성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것 또는 실적의 좀 반영 효과로 인해서 명확한 외형 성장의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수혜 기조가 확인이 좀 됐다는 것이죠.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이 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지난달 24일 날 공청회에서 미국산 중국산 선박이라든가 중국 선사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하겠다. 이게 단기간 보면 아직 뭐 구체된 어떤 해당 일정이라든가 금액들은 좀 픽스가 좀 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고율이라고 지금 평가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구체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의 중국 발주 2척의 어떤 취소로 좀 이어졌던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뭐 선박의 발주 취소가 아니라 이 부분은 수익 지표 관점에서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사들의 경우에는 뭐 중국 선사의 어떤 피해는 뭐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지만 배도 중국산 배를 통해서 좀 물류가 좀 이동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선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 중국의 어떤 선박 발주에 관련된 전략들을 대체적으로 좀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재차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LNG 수출 터미널에 대한 이 허가역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그런 구간에 오히려 이 수혜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는 뭐 국내 그리고 일본의 조선사들의 어떤 반사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중국산 선박에 관해서 이제 입항 수수료를 미국 정부 측에서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엑손모빌이 중국 조선소를 통해서 건조 예정인 선박을 일단은 보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엑손모빌 측에서도 이제 중국 선박에 관한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조선소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조선주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가 확실해야 되게 된다면 그게 중국에게만 국한될까요? 국내에게도 미칠 영향력은 없을까요? 국내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LNG 선박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점유율이 한국과 뭐 일본 그리고 중국 3국이 거의 다 독점시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FLNG 시장의 규모에서는 한국의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위슨조선소 이렇게 3개 어떤 회사가 거의 다 시장을 좀 독주하고 있는데 위슨조선소의 경우에는 뭐 미국의 현재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글로벌 선사들에 대한 이 규제 부분들, 입항 수수료에 관련된 이 부과가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당되는 선박 수주는 한국과 일본에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슬롯이라든가 건조 능력들을 좀 보면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 들었던 부분들이 기대감에 상승한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여러 관점에서는 수주의 성과라든가 중장기 관점에 관련된 업황 기대감들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이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된 슈퍼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현재 슬롯이 거의 다 꽉 차 있는 좀 상태이기 때문에 도크가 새로 생성이 좀 되고 있지 않은 한은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좀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조성가, 그러니까 수주에 관련된 가격들에 관련된 우위지표 때문에 비싸게 또 수주를 받게 되면 해당된 슬롯을 사실 뭐 새롭게 좀 생성해서 좀 가져가는 선별적인 수주가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익 확장 기조는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겠고 이 부분은 2027년도, 2026년도부터 뭐 해당된 슬롯이 좀 여유분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과 좀 맞물리면서 수주 성과는 계속해서 뭐 재차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수주가 꽉 찬 상태인 거네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 수주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중국 선박 쪽에 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관세와 비슷한 그 맥락 아닌가요? 그렇죠. 좀 비슷한 다른가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들어올 때 중국산 배 네. 그리고 중국 국적의 선사. 그러니까 이 배가 어찌됐든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 관련되는 고액의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를 하겠다. 이 관세와 좀 동일한 규제인데 뭐 이게 관세와는 좀 차별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서비스 품목에 대한 어떤 규제이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관세와 좀 유사한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가 좀 있다면 지금 해운사가 중국 선사가 아니고 뭐 유럽이라든가 뭐 북미 그다음에 뭐 중남미 아시아 선사가 중국의 또 배를 발주해서 이걸 운용해서 좀 물류를 이동했을 때 역시나 동일한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한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독주 체제는 당연히 좀 반사이익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타겟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이런 입항 수수료에 관해서는. 그래서 좀 강조드렸던 게 이게 현실화가 좀 되는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현실화가 좀 된다면 당연히 수주의 연동성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선사가 비중국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고액의 입항 수수료라는 것은 오히려 중국산 배를 통해서 미국과 교역을 할 때 오히려 당연히 이 운임에 관련된 영향도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항 수수료에 관련된 운임 부분을 이 가격이 좀 반영시키다 보면 선사 입장에서는 수익 지표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조금 더 비싼 뭐 한국이나 일본산 배를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장기적 거래 관점에서는 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뭐 전망하는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뭐 전체적으로 4년이죠.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관점. 그렇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다음 정책 관점에서 뭐 미국이 대중 규제를 아직까지 뭐 현재 정도로 좀 유지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저는 점진적인 수혜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부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또 기업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좁혀보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들 때문에 이제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그렇다면은 국내 조선 빅3 중에서 최대 수혜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늘 일편단심으로 강조했던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밖에 네. 없는데 일단 LNG 선박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나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수주된 전체 선박에서 한 97%가 LNG 선박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하나오션도 LNG 선박을 수주하고 있지만 전체 어떤 반영 비중들은 컨테이너 선박이라든가 뭐 탱커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건조하는 그래서 뭐 비중적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수주량은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LNG 선박에 대한 확장성 관점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도크가 거기다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어떤 전략들은 죄송합니다. 좀 중국에서 오히려 OEM 형태로 일부 발주를 좀 주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건조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지금 뭐 미국의 규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다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의 인수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조선소의 어떤 인수 합병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수주 연동 성과가 좀 맞물리면서 M&A 규모도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삼성중공업 쪽 이제 꼽아주셨는데 삼성중공업 쪽도 대차잔고 거래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공매도 세력에 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이 타깃이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섹터들에 대해서 이게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 이게 가만히 좀 잘 안 되는데 네. 가장 쉽게 보면요. 유동 주식수. 그러니까 전체 주식에서 자사주와 보호예수 주식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실제 시장에 유동될 수 있는 유동 주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대차장고의 비율이 5%를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대차장고가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10%가 좀 넘어가는. 그래서 보면 뭐 제약바이오 일부 섹터,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일부 섹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차장고의 비중이 10%가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재차 어떤 시장의 악재라든가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공매도에 대한 양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차장고의 비중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종목의 어떤 특성상보다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 실적 성과가 좀 미흡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좀 타겟은 좀 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5%를 좀 초과하는 대차장고 비중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매도의 노이즈는 재차 좀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에 관한 우리가 리스크들도 안고 좀 가야 될 텐데 그 기준은 좀 명확해야 돼요. 전반적인 유통 주식수에서 5%가 넘어가는 비중이 이제 대차장고 비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방산주 쪽도 같이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산의 경우에도 좀 동일한 양상 같아요. 조선주와 좀 비교하면 굉장히 좀 유사한 어떤 산업의 어떤 사이클링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조선주의 경우에는 일부 방산 품목에 관련된 이 군함을 좀 건조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성과가 입증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계약금과 뭐 중도금, 그리고 인도 이후에 해당되는 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출을 좀 인식한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리드 타임의 관점에서도 뭐 방산의 경우에는 많게는 뭐 5년까지, 짧게는 한 1년 반에서 한 5년, 그리고 3년 이내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포진하고 있는데 선박의 경우에는 뭐 1년 뭐 8개월, 그래서 뭐 많게는 한 2년 5개월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기조들. 그래서 리드 타임이 좀 더 길다는 어떤 차이가 좀 유사하고 수주 성과에 관련된 어떤 영향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유사성들을 좀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도 수주의 연속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관련된 어떤 실적의 반영 효과가 얼마나 재무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OPM이 그래도 좀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같은 어떤 동종 기업들보다도 수익 지표 관점에서는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로 시장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반등이 반가웠지만 내일은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고민은 역시나 많은 시장입니다. 저희가 또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들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